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강남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골디삭회에서 전에 류마티스 학회랑 같이 GIOP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송인경 교수님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때 인연으로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2차성 골다공증 중에서 GIOP는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저희 골대사학회 입장에서도 항상 조금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패널에는 이 전 시간에 강의를 해주셨던 한양대 류마티스 내과의 조수경 교수님과 그리고 안정은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해주셨던 송윤경 교수님께서 토의자로 참석을 해주실 텐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각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는 것으로 이 세션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을 저희가 받아서 쌍방향으로 저희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정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냥 궁금했던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조수경 교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GIOP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급여 기준을 만들 때 그때 저도 이제 심평원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1차에서는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그때 그거를 이제 다시 좀 제안을 걸어가지고 이제 이런 급여 기준을 저희 쪽에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심평원에서 사실 그거를 약간 억셉트 해주는 식으로 급여 기준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급여 기준으로 실제 환자를 보실 때 이게 급여 기준의 항목이 이제 뭐 경구약제,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90일 이상, 그다음에 450mg 이상을 썼을 때라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BMD의 시행 자체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을 계획을 하면서 급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평가 자체는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BMD 기준이 마이너스 1.5 이하로 낮으면 급여 약제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선행 조건이 스테로이드를 450mg 이상을 장기간 이미 사용을 하고 나서 약제, 골다공증 약제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선제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 BMD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약제도 투약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훨씬 좀 효율적으로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선제적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가 이제 네. 조금 벽에 부딪혔었던 문제였는데요. 사실 저는 내분비라서 일단 사실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류마티스 내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사실 그런 파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골대사학회 역학위원회에서도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글루코코티코이드 사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썼다가 안 썼다가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가 이게 여기서 이제 오랄 폼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그 외에 다른 폼 이날레이션이나 뭐 이렇게 연고라든가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예상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젝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하든지 아니면 뭐 스파인 쪽에 인젝션 하는 거는 하이도즈하게 인터미턴트하게 쓰는 거거든요. IV나 이런 제제들을. 그래서 이런 오랄 제제는 사실 이게 카운트하기도 편해서 사실 저희가 이 급여 기준에 확실히 들어왔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학회 측에서는 이런 하이도즈 인터미턴트 쪽을 어떻게 조금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랄 폼만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는 중에도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고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타원에서 인근 병원에서 관절에 인젝션을 자주 받아왔다든지 혹은 이제 척추 통증으로 허리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아왔던 환자들에 있어서도
역시 유사하게 사실 스테로이드로 인한 그 골절, 버테브라 프랙처가 있는 경우들을 어, 이렇게 그 드물지 않게 이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또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환자 리스크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사실 이제 하이도즈는 이제 IV 제제는 사실 양을 측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거에서도 이 처음에 골절 위험을 이제 프렉스라는 어떤 툴로 대체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 실제로 임상에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진료하실 때 프렉스가 골밀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괜찮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프렉스가 골밀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유럽과 같이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골밀도 측정을 자주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렉스를 먼저 이용을 해서 리스크가 높으면 치료를 하고 모호한 경우에 BMD를 시행을 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어세스를 해보겠다는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좀 근처에서 쉽게 이제 BMD를 자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먼저 BMD를 해보고 아까 이제 연구에서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골다공증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은 이미 모두 프렉스에서도 리스크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BMD를 시행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프렉스를 이용을 해서 그 중에서 그 골절 위험도가 높은 분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치료 순서 전략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이게 스테로이드 용량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마커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선생님은 총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 도즈나 듀레이션 중에 어떤 게 가장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글루코코티코이드하고 프랙처에 관련 연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글루코코티코이드 익스포저를 측정하는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연구마다 사실 저희가 통합을 좀 시킬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그때 민 데일리 도즈하고 듀레이션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그 큐뮬레이티브 도즈나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컨티뉴어스 유저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띄엄띄엄 먹더라도 총량이 많으면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같은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할 때에는 아주 소량의 그 스테로이드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 총량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약을 사용하다가 조절이 잘 되면 가능한 약제를 줄여서 빨리 끊고자 하지만 다시 또 사용하게 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관절 주사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그 스테로이드 사용도 큐뮬러티브 도즈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큐뮬러티브 도즈가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이 위험도의 측면에서 고려가 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도즈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현재 보험급여 기준에서는 총량을 450으로 한 거가 지금 약간 높다. 네, 약간 그거보다 낮은 기준에서부터 저희가 예방적으로 약제를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네,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같은 내과이신 성현경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WHO의 골다공증 기준은 50세고 그다음에 프렉스는 40세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급여 기준을 만들 때 이 G스코어들 사실 50세 이전에는 전부 다 이제 네. G스코어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40대 환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50세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처럼 이제 대우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40대 환자들이 그러면 그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이렇게 썼을 때 골절이 많이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국내에? 음, 사실은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질환이 아까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테로이드 사용률이 늘어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평균 발생 연령이 50세.
그다음에 이제 아까 PMR이라고 하는 건 평균 발생 연령이 한 65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류마티스 질환은 그렇게 높고요. 거꾸로 이제 류마티스 말고 루푸스 같은 경우에도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한 30에서 40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고용량으로 스테로이드를 쓸 경우에는 40대 또 그분이 40대에 처음 쓰고 잠깐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대부터 30대까지 이어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40대에서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쭉 들은 걸로 보면은 이제 급여 기준의 첫 번째는 용량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그게 저희가 T스코어로 하지 않고 G스코어로 하는 기준이 지금 50세인 게 너무 높다. 라는 거가 이제 주로 지적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 급여 기준을 만약에 뭐 GI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한해서 좀 낮추려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 T스코어의 기준을 뭐 40대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아마 이게 40대 자체가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썼을 때 골절 위험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제시를 하고 이 급여 기준을 조금 연령을 40대로 좀 교정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건 어차피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약제가 사실 이게 오스테오페니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거라 사실은 그 GIOP의 데이터가 있는 약제들이 급여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오스테오페니아의 그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있는 약제들만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두 개만 가능한데요. 그럼 최근엔 데노스막 같은 것도 GIOP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나왔으니까 혹시 그런 약제들이 더 추가가 될 어떤 그런 움직임이 혹시 있는 걸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움직임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그런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최근 논문 하나 낸 게 오스토피니아 환자한테서 썸이라고 그래서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골밀도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골밀도의 향상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관찰해 보니까 일단은 샘플 수가 충분하진 않았지만 메이저 오스테오포로스틱 프랙처는 칼슘, 바이타민 D를 투여한 군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비스포스마이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치료제에 대한 정의가 당연히 데노스맙에 근거가 있는 데노스맙이라든가 아니면 좀 썸이라든가 이런 제재로 좀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은 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근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데노스맙 자체도 지금 GIOP에서 급여가 인정이 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 벽이 부딪혀 있는 부분이 근거에서 프랙처를 예방할 효과보다는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테라파라타이드는 골절 예방 효과를 증명을 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확대한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근거 제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실 급여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GIOP에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약간 이 오스테오페니아 환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 팩터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글루코코티코이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흘러갔기 때문에 네네. 약간 지금 이렇게 류마티스 환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지금 조금 방향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향후에 뭐 저희 학회에서도 보험위원회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면 이제 방향성을 오스테오페니아보다는 이 GIOP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GIOP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뭐 BMD에 무관하게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동의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이제 항상 벽이 프렉스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볼밀도냐 프렉스냐 이건데요. 왜 이렇게 국내에서는 안 되는 걸까요, 교수님? 제가 이제 좀 세 가지 가면을 쓰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세 가지 스테이크홀더, 결국은 이해 집단 중에서 한쪽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스테이크홀더라는 게 이제 세 집단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저희 그걸 사용하는 의사, 처방하게 되는 의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규제하는 심평원으로 표현하는 규제기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우리 뭐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재정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플렉스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 그 안재훈 교수님 발표에서도 봤지만 BMD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에 비해서 재정 부담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뜻 도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레귤러터리 입장에서는 플렉스라고 하는 게 환자 임상 정보를 약간 좀 모호하게 자의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거를 심평원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안재훈 교수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플렉스를 저희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은 조승윤 교수님이 연구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그 히스토리를 다 조사해서 넣는 게 의사한테는 일입니다. 사실은 골밀도 검사를 한번 처방하는 게 뭐 한 10초 만에 된다고 그러면 그걸 다 조사하는 데는 1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로서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골밀도 검사가 처방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그런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의가 약간의 뭐 묵살까지는 아닙니다만 니글렉트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번거롭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스템을 마련해야지만 그 그레이존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다 같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안정훈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것만 여쭤보면요. 사실 저희가 그 골절 예측 모델을 위한 재정 영향 평가가 예전에 그냥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한번 프렉스를 가지고 네카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요번에는 사실 류마티스 환자들 대상으로 하신 거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하신 건데 이렇게 재정 영향을 분석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게 다른 질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이 골절을 예방해서 얻는 이 재정적 부담이 많은지 적은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병을 이제 공격을 받거든요. 사실 여기 어차피 그러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에서 디스트리뷰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급여를 주게 되면 저쪽에 못 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런 통해서 나오는 이 결과들이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만성질환, 이제 골다공증이 요새는 만성질환이라고 이제 되게 많이 간주가 되고 있어서 그런 질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재정 부담의 어떤 증가 정도가 뭐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재정령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하고 모형으로 예측하는 게 다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심평원에서 그 예측하는 그 재정 영향을 저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모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수 곱하기 단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간편한 방법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뭐 1년 동안 모형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재정 영향을 생각하는 게 말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치료를 더 하게 되면 골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골절 치료비 감소를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그런 거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치료비만 보는 거죠.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 중에 약제비라고 돼 있는 부분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이 심평원이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제대로 영향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또 일견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 돈이 드는 거고 네. 이득은 장기적으로 오는데 장기적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뭐 이런 그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영향이 좀 다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는 재정 모형 같은 거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여를 쉽게 못 해주는 게 재정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못 해주는데 많은 계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만 너무 생각하는. 근데 최소한 어쨌든 이런 이 재정량의 모형을 좀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런 근거가 많이 쌓이게 되면 급여를 결정할 때 좀 더 쉽게 이 중요한 치료인데 돈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언급하셨던 네카 연구 보고서에서 첫 해에 이 골다공증 치료 급여 기준을 바꿔서 T스코어 마이너스 2.5까지 해주는데 약 800억 정도가 들 거다라고 예측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최초의 확대 계획 발표할 때 말한 재정 영향은 1,5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르거든요. 실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실제 재정 영향에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게 급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골대사학회에서 이 프렉스를 정말 여러 차례 심평원에 들고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 재정이 많이 든다 이걸로 해서 항상 이제 컷을 당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사실 골다공증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귀한 연구를 해주신 건데 그럼 국내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데이터들 좀 더 쌓아가야 한다면 사실 베이스라인 데이터들이 또 없는 게 또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럼 어떤 연구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프로스펙트 코호트라든지 그런 연구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프렉스도 많이 재고 또 그 속에서 실제 골절 발생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되는 그런 뭐 프로스펙티브 레지스트리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이제 세컨더리 리서치인 재정 영향 분석이라든지 뭐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셨던 그 모델을 그 일반적인 저희가 골다공증 환자들에서 골절 예측하는 어떤 그런 모델로 이렇게 좀 제너럴라이제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모델을 더 추천해 주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계산한 방법을 하기에는 너무 러프해서 그러니까 진짜 어떤 프라이머리 리서치를 안 하고 그냥 심평원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다. 뭐 이런 수준의 연구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가 좀 더 확실할수록 모형도 좀 더 정교해질 수 있고 그런 식의 접근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이 패널 디스커션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분께 이제 질문을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드렸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하시고 이 세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조정현 교수님께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프렉스를 한 사람 한 사람 측정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정말로 이제 한 명의 골절 발생 환자라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보험 급여에서는 이 재정 영향을 잘 감안을 하셔서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정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구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많은 기초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 앞으로는 이제 근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급여 기준 변경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그 연구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연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익균 교수님 마지막 네,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 프렉스를 주제로 이걸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심포지움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15년째 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흥미롭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로는 조금 그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물론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분들의 골다공증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골 감소증 환자 상황이나 아니면 골다공증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의 그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절의 위험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의외의 상황에서 쉽게 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골절 위험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분야고, 특히 이분들이 가장 플렉스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해서 예측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환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모델과 좋은 그 효과를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장차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환자의 골 감소증 환자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학회에서도 그냥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골밀도가 정상하고 오스테오페니아 환자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사용했을 때 프랙처 리스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류마티스 아트라이티스가 없어도 사실 낮은 용량에서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거를 사실 지금 보면서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데이터들이 좀 저희도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RA 환자나 이런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또 다른 리스크를 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니까 이런 그 데이터들이 좀 더 쌓이면 사실 저희가 이제 프렉스 어떤 골절 위험을 가지고 환자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라는 건 사실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프렉스 얘기를 거의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저희가 정말 어떤 나빠지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나빠지기 전에 환자를 예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임을 만들어주신 이성윤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